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허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으로 행복한 지옥에 살던 한국인의 미래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행복한 지옥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한국을 지옥이라고 부른 것도 이상하고 그 앞에 어떻게 행복한이 붙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요. 늘 느꼈던 거지만 거기는 너무나 편안한 세상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요. 모든 게 원칙대로 되고요. 하나도 두려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그리웠어요. 한국은 사실 원칙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에 딱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항 청사를 딱 나서면 그때 당시는 버스가 디젤이었어요. 그럼 디젤 버스가 쫙 출발하면서 매연이 확 날아오면 바로 이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그리웠어요. 근데 한국이 분명히 그때 당시 객관적인 측면으로 보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지옥 같았지만 한국은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었어요. 미국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지만 너무나 지루했어요. 밤 9시 이후에는 길에 사람 하나 없어요. 너무나 지루한 삶을 보면서 한국을 그리워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한국은 행복한 지옥이다.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 저 행복한 지옥에서 행복만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요즘 뭐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자꾸 한국 사람들이 지옥만 남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사회적 자본 66위, 자살률 1위, 헬조선, 7포세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사춘기라서 바로 사춘기. 이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막는 방법은 뭐예요?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한 선생님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심리학자로서 요새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저 질문이에요. 심리학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심리학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알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한국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로는 세계 2위래요. 그 많은 나라 중에 2위입니다. 그 정도로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냐? 사춘기라서 그래요.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어때요? 그냥 부모가 뭐라고만 그러면 눈이 그냥 째려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벌써 대학에 간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들들을 키워보면서 옛날에 그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 이런 만화 영화를 그린 작가들은 중학생 아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중학생 아들을 키워보면 사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만 하면 눈빛이 벌써 돌아갑니다. 이런 갈등의 시기를 왜 겪냐 하면 바로 그 시기가 사춘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마냥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태어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커 있어요. 매일 큽니다. 못하던 걸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성장하느라고 바빠서 배우느라고 바빠서 왜 배워야 되는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할 틈은 없어요. 근데 그 폭풍 성장기가 딱 끝나는 시점이 사춘기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체적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전에는 없던 욕구가 생기고 몸에 없던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털이죠. 뭐 이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아요. 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이제 어른이 돼갈 준비해요. 근데 어린애처럼 살다가 어른으로 바뀌려면 기존에 살던 생각과 방식과 어떤 삶의 철학이 바뀌어야지만 어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바뀌는 게 그냥 스무스하게 공짜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기에는 잘 정체감을 형성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자기가 예전에 하던 식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보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뭐 여러 가지 역사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 통일된 국가로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두 개다 그러면 이제 고려하고 조선인데요. 고려가 475년 동안 유지됐고요. 조선이 518년 동안 유지됐어요. 만약 그냥 저 평균 정도에서 한 500년 정도 대한민국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70년 된 거를 500년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평균 수명 90년에다가 갖다 대면 딱 12.6세가 나와요. 만으로. 저게 언제냐? 딱 곧 중학교 들어갈 때요. 여러분들 이런 농담이 있죠. 북에는 핵이 있지만 남한에는 중이가 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중학생.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누구랑 싸움 붙어도 괜찮은데 중학생 떼거리랑은 싸움 붙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무서운 중학생들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왼쪽에 보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수출 7위, 무역 규모 9위, 무역 흑자 14위 뭐 이렇게 가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28,180불이래요. 이 데이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거 맞아요. 폭풍 성장기를 지난 60년 동안, 70년 동안 겪어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서 몸은 커졌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출산율 166위. 저 169개국 중에 166위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사람이 56%나 된대요. 사회적 자본 신뢰지수라 그러죠. 66위예요. OECD하고 비교해보면요. 삶의 질은 27입니다. 34개국 중에 27이면은 뭐예요? 최하위권이에요. 뭐예요? 자살률 1위. 저건 부동의 13년 동안 1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헬조선, 뭐 7포 세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나 하면 왼쪽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 오른쪽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같은 한국인이 일으켰더라도 오른쪽 좋은 걸 일으키는 한국인의 유전자는 따로 있고 왼쪽 나쁜 걸 일으키는 한국인의 나쁜 유전자는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들이 만들어 이거 엔드로 봐야지 돼요. 어떻게 보면 왼쪽 거를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특성이 똑같이 오른쪽 것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이 사춘기를 잘 경험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하신 말인데 사람의 인생에는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떨어야 될 지랄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지랄을 언제 떠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떨어야 될 때 떠는 게 제일 좋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고 가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만큼 평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를 적당히 경험하지 않고 간 사람은 나중에 가면 성인이 돼서 사춘기를 경험해요. 그때 가서 정체감 위기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사춘기를 잘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아주 멋진 청년으로 자랄 겁니다. 사춘기를 잘 못 겪은 사람들은 반사회적 일탈 청년이 되겠죠. 우리 사회가 이런 사춘기의 갈등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유턴이 안 되는 노란 선을 보고도 여긴 내가 보기엔 해도 되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사회 체계 전체를 가족적인 걸로 인식하려고 그래요. 아무나 보고 언니, 이모, 고모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 삐짐이에요. 그러면 주체성부터 시작을 합시다. 주체성은 뭔가 하면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서구 사람만큼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턱 쏜다. 한턱 쏜다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턱 쏠 때 언제 내요? 나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자식 대학 갔을 때, 승진했을 때, 이럴 때 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런 한턱 쏘는 걸 좋아하는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교통법규 같은 거 준법률이 좀 낮대요. OECD에서 거의 최하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제일 높아요. 1위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나 하면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나 보다.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키나 보다.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서 유턴이 안 되는 노란 선을 보고도 여긴 내가 보기엔 해도 되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법을 어기려고 한 적은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이 법은 약간 아닌 것 같아.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요. 한밤중에 이렇게 사거리에 서가지고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법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가도 안전하구만 이러면서 가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폭풍 성장기에는요. 이런 주체성이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원동력입니다.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규모도 작았고 대한민국이 모든 걸 다 처음 해볼 때였어요. 모든 걸 처음 해볼 때 뭐예요? 앞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만든 거 없는 물건을 여러분이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봤다가 아닌가? 이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국가 자체가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대부분은 앞에서 다 해본 거예요. 젊은이들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미 학원 선생님이 다 해본 거예요. 부모님도 다 해본 거고. 옛날에는요.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자식이 공부하는데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었어요. 왜냐? 부모는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지금은 웬만한 자식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은 다 해본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지 않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존재감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나자빠져 있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 주체성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때로 몰려다니면서 합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면 때로 모여서라도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터넷 댓글이 그냥 막 죽어가던 드라마 주인공이 그냥 여주인공이 살아나. 왜냐? 인터넷 댓글로. 그러면은 댓글을 단 사람은 마치 자기가 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한 만족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드라마들을 보면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제대로 된 만든 드라마들은 미리 다 찍고서 끝낸 다음에 방영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 청춘들이 올리는 관객들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반응에 맞춰서 바꿔줘야지 돼요. 누굴 너무 싫어하면 살짝 괴롭혔다가 누굴 좋아한다 그러면 잘해줬다가 어떨 때는 죽여버리고 어떨 때는 뭐하고 나중에 가면 또 죽였다가 어떨 땐 다시 살아났다가 막 이게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가 드라마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지 않으면 드라마가 살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 다 찍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국민이 뭔 짓을 하건 드라마는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이게 바로 주체성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무시당하고 살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한 갈등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던 원동력이 반대로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불행하게 만들고 그걸 억지로라도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 몰려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주체성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은 가족 확장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사회체계 전체를 가족적인 걸로 인식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유교주의적인 게 좀 나오는데
군사부 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족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무나 보고 언니, 이모, 고모 막 식당에 가면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니, 뭐 40대인 저도 언니, 뭐 20대인 청년도 언니, 이 집안은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상. 그냥 좀만 엄마들끼리 친하면 이모라고 불러. 사실은 이런 전체를 가족으로 보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똘똘 뭉쳐서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사장님,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자, 심지어 대통령 이런 분들 다 아버지처럼 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에요. 동시에 그런 분들도 다 직원이나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식처럼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족처럼 여기길 바라면서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가족 확장성이 강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노약자석 잘 지켜지죠. 일본은요 의외로 노약자석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게 버스 안에서 찍은 건데 저기 젊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저 모자 보이는 자리 있죠. 저 자리가 노약자석이에요. 뒤에 보면은 왜 마크가 보이는데 임산부, 노인, 뭐 다친 사람 이렇게. 저기 저렇게 젊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앉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분 뒤에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은요 머리가 하얗신 노인이에요. 저 가운데 쪽에 있는 모자 보이죠? 저 모자 쓰신 분은 진짜 서 있기도 힘든 할머니예요. 이러고 버스를 타세요. 그런데 저 젊은이들이 안 일어나요. 아무도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 할머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약자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할머니예요. 내 할아버지야. 그렇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노약자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 내 할머니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내 친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은 달라야지 내 할머니가 특별한 거지. 다른 할머니도 내 할머니고 이 할머니도 내 할머니고 저 할머니도 내 할머니인데 내 친할머니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 노약자석에 앉고 할머니한테 자리 안 비켜줬던 사람 사진 찍히면은 그 다음날 세상에 없는 페류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자기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족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국민들이 더 강하게 반응하고 직원들이 더 강하게 반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인은 비합리적이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만약 한국인의 그런 특성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런 리더가 될 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커서 회사에서 사장을 하고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가족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군대에 가서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져요. 그렇죠? 근데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요. 같은 나이 또래, 군대 갔을 젊은이들의 같은 나이 또래의 사회에서 자살률, 사망률, 사고 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군대가 훨씬 낮아요.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똑같은 나이 또래가 저지르는 것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름대로 군대가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군대를 간 게 그냥 군대를 간 게 아니에요.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지. 우리나라는 국가 군대에다가 아들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직업적인 군대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큰아버지한테 내 자식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큰아버지는 자기 친조카처럼 보살펴줘야 돼. 그런데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친조카한테 무슨 사고가 나든지 친조카가 다쳤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이러면 이게 큰아버지예요? 아니죠. 우선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아직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합리적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비합리성이 없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아요. 자,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심정중심주의예요. 심정중심주의는 뭔가 하면 우리는 행동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그 사람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의도에서 무슨 마음을 먹고 그걸 했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아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이런 심정중심주의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 삐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삐진다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한국 심리학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이 안 돼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하자면, 쉽게 하자면 앵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 화난 거하고 삐진 거는 개념이 다르죠. 예? 우리가 진짜 화날 때는 언제예요? 내가 삐진 걸 몰라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화가 날 때는 내가 삐졌다고 그렇게 신호를 줬는데 너 왜 모르냐? 이럴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밀쳐내고, 가까이 갈 땐 뭐예요?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삐진다는 건 뭐예요? 멀리하고 밀쳐내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가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아줄 때까지. 이건 서양 사람들처럼 싫으면 멀리 한다는 개념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믿고 싫은데 가까이 하면서 내가 널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좀 알아줘, 이러면서 다니는 게 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심정중심주의가 제일 잘 나타나는 예가 바로 이 욕쟁이 할머니예요. 전 세계에 어디 다녀도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욕하는 나라는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요. 아니, 더 멋쟁이가 되셨네. 아우, 정말 소리 때문에 침이 계속 넘어가네요. 할망구한테 말 그렇게 말해. 그러면 입에 되냐. 사실 어르신은 소년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맛있게만 처먹고. 아니 아까 두 아니 욕을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그래? 야, 처먹긴 하냐나. 바로 날라옵니다. 그래, 얘네들은. 야야, 처마도 그래. 그냥 나 그거 김치만 나는 고기 안 먹을래. 난 욕 먹어서 배불러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가게에 처음 들어갔는데 주인이 야, 이 XX야 이러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쁘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이미 저기는 욕쟁이 할머니가 있고 욕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가면은 별로 기분 안 나빠요. 사실 행동은 똑같은데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이 뭔가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런 마음을 중요시하는 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이 드러날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하라 그래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감정노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감정노동이 갑질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사 그 상담원한테 전화 걸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을 지가 왜 사랑하는데요? 진짜 사랑하냐고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상담원한테 전화 걸었을 때 상담원이 I love you 뭐 이러는 나라 없어요. 도대체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행동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이 보일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뭘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들은 항상 원칙보다 조금 더 하는 거 좋아하죠? 약간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요거까지 좀 해주는 거,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원래 정해진 대로 하면은 마음이 안 드러나서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뭐죠? 처음에 주체성, 가족 확장성, 그리고 심정중심주의가 합쳐지면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냐 하면 바로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요. 인고.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그거를 진심이 드러날 때까지
헌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가치가 만들어져요. 이 인고의 가치가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고통받고 힘들지언정 이 고통받고 힘드는 게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인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나중에 보상받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일 때만 보상을 받습니다. 만약 헛짓을 하고 있었다면 보상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심리학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성공이건 실패건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를 볼 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보면 능력, 노력, 과제 특성, 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예로 시험물을 봅시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시험 못 보고 온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날 닮아서 머린 좋은데 누굴 닮아서 도대체 공부를 못하니? 거기 부부 2사람뿐이 없죠. 에?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절대 능력으로 기인하고 싶지 않아요.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 그래야지 뭐 할 게 있어요. 모든 사회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은 노력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력을 강조하는 게 왜 인고까지 갔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인고가 왜 이렇게 문제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인고를 가장 잘 설명하려면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 아내는 인고의 화신이에요. 저는 대학 교수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대학 교수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일까? 좋아하는 시간이 방학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꼬십니다. 놀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들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고 나면 제가 제 아내를 꼬십니다. 나가자. 나가서 우리 영화 보자. 요 앞에 맛있는 브런치집 생겼다더라. 거기 가서 브런치 먹자. 이러면 제 아내가 안 나간대요. 제가 그래요. 왜 안 나가냐? 애들이 시험 보러 갔잖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가 시험 보냐? 도대체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랑 집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또 오늘 시험 보고 오면 내일 시험 볼 거 밤새고 공부하고 해야지 되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영화 보러 가고 자기네들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놀러 다닌 거 하면은 애들이 공부할 맛이 나겠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돼요. 일리 있다. 그 학습 분위기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몰래 놀자 그래요. 그냥 빨리 나가서 놀고 애들 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집에 돌아와서 안 논 척하고 앉아있으면 된다. 나 그거 매우 잘한다. 나가서 놀자. 그래도 제 아내가 안 논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노냐?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면 안 될까요? 대한민국의 부모들이요 대부분 이러고 살아요. 그 시간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어야지 아이가 시험을 잘 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내는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시험 보는 내내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요. 잘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문 따는 소리가 딱딱딱딱 나잖아요. 번호키가. 그러면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요. 애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시험은 어땠니? 이러고 물어보고. 그럼 제 아들은요 10번 중에 8번은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사실 이건 제 아들이 시험을 못 봐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자식들 중에 부모의 기대에 찰 만큼 성적을 받아오는 자식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등을 해오면 왜 5등을 못했냐? 5등을 해오면 왜 2등을 못했냐? 1등을 해오면 뭘 해요? 왜 만점을 못 받았니? 만점을 받아오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잘하는 거 왜 저번에 못 받았니? 이래요. 이거 뭐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에?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식의 성적은 그리 흔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고통받으면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사는 게 한국 사회예요. 문제는 이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 고통은 보상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집에서 그 시간 동안 어디 가서 영화 봤던 부모와 그 시간 동안 어디 가서 놀았던 부모, 이 두 차이 때문에 아이의 성적이 달라져야 될까요? 대한민국은요, 이러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러고 사요. 팔공산 갑바 위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또 하고 온몸의 기를 모아 명상에도 잠겨봅니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속설에 힘겨운 등산도 마다 않고 산을 오른 사람들. 자녀가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만 거둘 수 있다면 이런 수고 정도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자, 저게 효과가 있을까요? 수능날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그 미역국 때문에 대학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 미역국이 대학을 떨어뜨릴 거다라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있으시네요. 솔직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분들이 더 문제예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미역국 먹은 사람이나 미역국 먹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먹이죠? 네.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안 먹이는 건 또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착각적 통제감.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마치 조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인고의 착각이 이 착각적 통제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착각적 통제감을 일으키는 것들은 인고의 착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불행한가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자기와 자기 자녀한테 도움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인고의 시간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지금 대학 진학률이 7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은 기껏 해봐야 30%, 많아봐야 40%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대학에 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자기가 대학 가느라고 고생했던 거, 대학 가서 고생했던 거, 그 부모와 자기의 모든 노력과 인고의 시간은 본전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고의 착각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전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달리 강했던 이유가 바로 그 주체성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내 자식도 할 수 있다. 가족 확장성은 뭐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우리 사회가 내 자식이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희생한 거에 책임을 져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말이 되고 합리적이냐를 떠나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회가 보상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게다가 어디까지 했어요? 심정이 드러날 때까지 했어요. 인고의 착각이 진짜 위험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건 이거예요. 새우버거하고 햄버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 신경 쓰지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런 인구의 착각이 진짜 위험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회를 집단주의 사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대한 조직 같은 거는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도대체 저 커피는 얼마짜리길래 존칭어를 붙이는 거예요? 커피가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면 나오는 거지? 또
어디서 내려오시는데 도대체 나오신다고. 커피를 올릴 필요, 존칭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커피를 받는 사람이 손님이에요. 그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No, I didn't. 네, 저 안 했는데요. 영어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 그거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그래도 똑같아요. 내가 했으면 yes, I did고요. 내가 안 했으면 no, I didn't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나라는요, 너 그거 했니? 라고 물어볼 때와 너 그거 안 했니? 라고 물어볼 때 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너 그거 했니? 라고 물어볼 때 했으면 예, 했어요. 안 했으면 아니요,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너 그거 안 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저 했어요. 네, 저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너 그거 안 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저 안 했어요. 아니야, 그거 안 했냐고. 아니요, 저 안 했어요. 이게 미국식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아니, 너 안 했냐고.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그러면 대본에 무슨 말이 와요? 너 내 말 안 듣지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영어 같은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예요. 기술의 언어라는 건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가장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묘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뭔가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단순히 기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어를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이 소통을 목적으로 또 하나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모인 3천여 명의 시위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세종로와 종로 일대에서 2시간가량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광장 잔디밭 등에서 각종 문화행사 등을 열며 72시간 연속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뭔가 하면 바로 의사소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고 내 말에 반응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뭐 미국소가 수입하는 게 그때 당시 협약을 맺은 게 얼마나 합리적이었냐 적당했냐는 걸 떠나서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했어요. 불안함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이 불안감을 없애달라는 의사소통을 시도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내 이 불안함을 좀 없애줘. 이런 노력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뭘 했나 하면 계속 기술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언어를. 미국소는 위험하지 않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몇십 년 동안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 밥 안 먹었니? 그런데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좌우 이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저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반응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단지 그런 이념적인 걸로 넘기기에는 국민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게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관계성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뭘 원하는지를 정부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불통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불통이에요? 불통. 뭐 언어가 한국말이 달라서? 아니면 말이 틀려서? 아니면 뭐 대화를 실제로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는 목적과 저 사람이 말을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소통의 언어를 하자 그러는데 한쪽에선 기술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얘기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014년을 슬픔 속에 보내게 됐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세월호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면 나쁜 놈을 잡아라. 반응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다 뭐예요? 사람 잡는 거였어요. 해경, 선장, 그다음에 유병헌 뭐 계속 사람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을 잡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나쁜 놈을 잡는다고 우리 세상이 바뀌질 않는데도 마치 바뀌었다는 착각에 빠지니까 세상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점점 불행한 지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행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마치 우리 세상에 너무 나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이 나쁜 구덩이 안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건 또 뭔가 하면 복합 유연성. 복합 유연성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 태도조사, 설문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왜 당신은 이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러면 좋아한다 이쪽, 싫어한다 이쪽. 그래가지고 뭐 10점 척도 그러면 뭐 여러분들 거기에 몇 점 이런 거 표시하는 거 해보셨죠?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비교 문화 연구를 하면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요, 좋아하냐 싫어하냐건 뭐 나쁘냐 좋으냐건 뭘 물어보면 꽤 극단적인 데다가 표시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그게 왠가 하면 뭐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좀 나쁘기도 한데 좋은 기도 다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복합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특징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어떤 햄버거 회사에서 저것까지 만들었다고요. 새우버거하고 햄버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아니 그냥 오늘 햄버거 먹고 내일 새우버거 먹으면 되지. 그 자리에 앉아서 햄버거, 새우버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뭘 먹어요? 저거 합쳐서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본에 가서 이걸 느낀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사람들 서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빈자리 되게 많죠?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의자에 별로 앉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문 열리기만 기다리면 다다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아줌마 좀 비하한다 그래가지고 아줌마는 까만 봉지를 던진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앉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왕이면 버스를 타고 가도 앉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예요.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은요, 별로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전철이나 버스는 서서 가기를 각오하고 온 거니까 내가 앉아서 가려면 택시를 타야지 왜 버스 전철을 타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앉는 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근데 앉아가면 덤으로 가는 거니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덤으로 얻는 거를 무조건 얻으려고 막 까만 봉지를 던지고 뛰어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복합 유연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선택은 포기예요. 선택은 여러 개 중에 내가 하나를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가진 거 나머지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쓰는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34조라 그러죠. 34조가 국가에서 그냥 회사에서 바로 그 학원에다가 쏴준 게 아니에요. 월급을.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34조를 국민들이 주머니에 넣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쓸 건지 선택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쓰는 데다 선택을 했냐? 자녀들 사교육비에다 쓰는 데다 선택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선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이걸 막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포기해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요, 34조에 가는 사교육비 중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75%의 대학 진학률을 만들어내는 게 34조거든요. 매년. 이 34조 중에 절반이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4조의 사교육비가 매년 다른 데로 가요. 이 돈을 17조 정도를 국민들이 물론 땅에다 파묻을 수도 있어요. 노후자금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동네에 가서 치킨집에 가서 사 먹고 옷 사 입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쓰면요,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 대학에 가지 않을 젊은이들이 돈 벌어 먹고 살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바로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선생님, 저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한 선생님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포기한다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 막아놓은 이상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외국의 젊은이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아무도 포기 못하게 하고 20살, 25살까지 달리게 만들어 놓고 20살, 25살 돼가지고 안 되겠다, 미안하다. 사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어줬어요. 사람이 포기하면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포기하면 자기가 음악을 포기하면 자기가 종교를 포기하면 봉사를 하든지 봉사를 하면 운동을 하든지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기 사춘기를 겪으면서 결국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소위 얘기하면 세속적인 성공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안 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는 아무도 그 선택권을 안 줘요. 20살, 25살까지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일한 성공은 사회적인 세속적인 성공뿐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거를 가진 것도 없어. 내가 성공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선택의 여지,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20년 후에 우리 지금 초등학교 태어나는 애들도 똑같은 고통에 밀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마지막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행복한 지옥에서 행복자를 떼어가고 있는 하나의 요소는 뭐냐? 불확실성 회피예요. 불확실성 회피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 조선시대 그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옛날에 내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잘라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상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머리 자른다고 요즘 와가지고 목 잘라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남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존 이외의 가치는 사치로 여길 만큼 바닥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순위가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법 다운로드예요. 여러분들, 불법으로 다운받은 거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저작권 주고 돈 주고 샀다. 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남의 가게에 와서 훔쳐온 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이건 안 해요. 왜냐? 이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죠? 네. 왜냐? 눈에 잡히고 손에 보이는 걸 훔쳤거든요. 근데 불법 다운로드는 별로 도둑질 같지 않죠? 왜냐?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잡아서 훔친 적이 없잖아요. 저건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 신경 쓰지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미치는 거예요? 명품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내 몸속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나 추상적인 걸로 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생존의 가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 회피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려면요, 뭘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싹 밀어버리고 딱 올리죠. 외국은 아파트 지을 때 100년 된 나무 있으면 설계 바꿔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빨랐던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한 70년쯤 되고 나니까 우리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옥 찾고 한식 찾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본에서 사진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저 보면은 뒤쪽에 있는 작은 차, 저게 택시거든요. 저 택시가요 1960년대 택시처럼 생겼어요. 근데 일본의 택시들은요 아직도 대부분이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일본에 있는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니네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연비도 좋고 새로 나온 좋은 차로 왜 택시 안 바꾸냐? 그랬더니 일본 교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택시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택시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게 택시잖아요 할 만한 게 우리나라 머릿속에 있을까요? 위에 택시 사인, 그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잃어버리고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다 어떤 것들이냐? 비합리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이거 일본 백화점에서 찍은 건데 젊은 사람이거든요. 앉아서 하루 종일 숟가락 깎고 있어요. 문제는 저 숟가락이 비싸다는 거예요. 몇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야 숟가락이다 깎는구나 저거 몇만 원짜리 하나 살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옆에서 미쳤어? 저걸 왜 사? 그 돈이면 저 구두 하나 사지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제1의 삼성전자, LG전자를 이길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뭔가 하면 바로 가치가 들어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저런 숟가락을 만들어서 5만 원, 6만 원, 10만 원에 팔아야 돼요. 문제는 저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저 집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뭘 만들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 대비 최고 좋은 물건만 사요. 그런 물건이 뭐예요? 대기업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특이하게 만들었다는 게 합리적인 의미에서 대기업 제품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거기다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대기업 제품이 가질 수 없는 그것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가치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미친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산업이 안 크고 특히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살아요. 이제는 미칠 준비를 해야지 돼요. 저예요. 귀엽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한번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풀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 이것도 이뻐가지고요. 출근이 싫은 거예요. 행복은요, 늘 거기 있습니다. 행복은 진짜 풀처럼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들이더라고요. 어쩌면 행복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행복한 지옥에서 지루한 지옥이 아니라 최소한 편안한 어떤 천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불행하지 않은 어떤 사회로 가고 우리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청년으로 크려면 우리 저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 뭔가 하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람에다 초점 맞춰서 나쁜 놈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 거냐.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게다가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 1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1등이 어디 있어? 다 튀어나가 버렸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제발 인문학을 교양이나 수단처럼 여기지 말아요.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저거 하면은 돈 더 잘 버나? 저거 하면 취직하나? 저거 하면 대학 가나? 이런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사람들한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서구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잘 살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제공해 준 게 뭐냐? 바로 인문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모두 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인문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인문학 책이 유행하고 인문학 강연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발전을 이루어온 한국적인 의식 특성이, 한국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에게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선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